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공동체 정토회에서 한 27년간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로 제가 사회활동으로 이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했었어요. 에코부타라고 하는 환경단체를 만들고 거기 대표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매 천일마다 자동적으로 해고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일까지는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 뒤부터 무조건 바꿔야 돼서 제가 이제 공양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공양주로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2001년이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게 돼서 긴급하게 그쪽에 개발구와 긴급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JTS라고 하는 개발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가서 한 4년 정도 그쪽 개발구 활동하고 마을 개발 지원, 난민 캠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남북 문제 관련된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기획실장으로 한 6년간 남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진 났을 때 2010년에 일본에서 한 1년 살았던 적이 있었고 돌아와서 지혜운유협동조합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일단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을 어떻게 개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남북 문제와 이 통일 문제가 어떻게 생태적으로 결합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이것이 환경과 어떻게 결합될 거며 동시에 남북 문제와 이것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불교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베이스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동시에 제가 이제 어떤 대안 사회를 만들기 위한 뭐 지역 통합 운동이라든가 공동체 운동이라든가 공유 사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기 오셨습니다만 한살림에서는 한살림이 그동안 이제 생명살림, 밥상살림, 농촌살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살림운동이 다 내 밖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킬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오셨습니다만 우리 한살림에서 마음살림 운동을 시작한 게 한 8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살림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같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회운동 내에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살리는 운동까지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갖게 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두 분께서 이제 주로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것이 환경 문제는 일종의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증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몸에서 내가 지금 피부병이 났는데 이 피부병이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위장이나 이 장이 안 좋아서 내 섭생이 안 좋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경우에 이 피부를 계속 연고로 바른다고 해가지고 근원 치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증상만 치료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현재 환경 문제,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인간이 잘못 살고 있고 잘못 방향을 틀고 있고 이런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표피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해결하는 거 가지고는 근원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에콜로지, 생태주의가 쉘로우 에콜로지가 있고 딥 에콜로지가 있습니다. 쉘로우 에콜로지는 환경 문제만 문제 삼는 거예요. 기후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 문제 중요합니다. 토양 오염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오염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환경 문제 이것만 문제 삼는 게 쉘로우 에콜로지입니다. 얕은 생태주의죠.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아나바다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생활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의 사회적 구조 자체가 완전히 전복되지 않는 한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후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 에콜로지는 뭐냐면 쉘로우는 환경 문제만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딥 에콜로지는 환경 문제를 통해서 등장했던 이런 표피의 연고를 바른 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근본 문제를 갖다 천착해 들어가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 문제는 일종의 하나의 증상이고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어디 몸이 안 좋으면 내 몸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새롭게 돌아보고
정말로 올바르게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라라는 메시지로 내 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환경 문제도 일종의 어떤 인류가 겪고 있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자,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행복 이러면 일반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욕구분의 소유입니다. 이게 아마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아마 그 경제학자가 만들었던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원래 왔다 갔다 마치 그 테드처럼 하려고 했는데 뭐 고정돼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움직이지 못합니다만 욕구분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갖다 여러분이 끝까지 다를 때까지 신고 밑창 갈아 신고 기워 신고 한다고 한다면 그 신발 회사 어떻게 될까요? 신발 회사가 아주 좋아하는 소비자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달아서 기워 입고 대물려 입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오랫동안 구입을 안 하고 오랫동안 입는다고 한다면 이 옷 회사 어떻게 됩니까? 옷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 옷 회사라든가 일반 기업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욕구를 계속 확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욕구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광고죠. 텔레비전 여러분 저 채널 7과 9 요 사이사이에 있는 그 무슨 광고죠? 홈쇼핑 광고를 보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아마 저 물건 사지 않으면 내 인생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위기감을 조장하거나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조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로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SBS, MBC는 수신료 안 받지 않습니까? 뭐로 유지가 됩니까? 광고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다 구독료가 있긴 하지만 이 구독료 갖고 유지가 됩니까? 신문이? 그렇지 않죠. 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 다 광고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여금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계속적으로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산업 시스템은 광고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광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코 지금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핍이라든가 결핍을 갖다가 끊임없이 강조해서 제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이런 물건을 사줘야 돼 라고 자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구 수준을 높여놓습니다. 욕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그걸 사고 싶으면 나는 저걸 사야지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구가 확장되는 것만큼 그만큼 많은 소유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확장해야지만이 나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학을 왜 가고 싶어 합니까? 왜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명문대학에서 또 좋은 과를 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뭐 법학과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 구현하기 위한 남다른 어떤 인도주의적인 결단 때문에 그런가요?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로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갖다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가야 지금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훨씬 더 많은 소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소유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소유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물건을 구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상품 구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상품 구매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 상품 생산이 무한히 있어줘야 됩니다. 저 도식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여러분이 소유를 만족할 만한 무한하게 상품들이 생산돼 있어줘야 돼요. 상품들이 생산돼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또 있습니다. 상품이 무한히 생산돼 있기 위해서는 그러려고 한다면 자원이 무한히 있으면 저게 가능합니다. 자원이 무한히 있다고 한다면 욕구를 무한히 확장시키고 그 확장된 욕구에 따라서 소유를 무한히 확장하고 그 확장된 많은 사람들의 소유욕을 갖다가 충족시킬 만한 상품 생산을 무한히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다?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자원이 무한히 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DP, GNP 다 끝에 들어간 용어가 뭡니까? 프로덕트예요.
어느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무한한 상품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고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구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했죠? 78억입니다. 78억이고 미국이 현재 3억 2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1%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3%를 미국이 소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여기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잘 사는 나라 20%가 전 세계 화석연료의 82%를 소비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 가난한 나라 80%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화석연료에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7, 8% 갖고 나눠 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잘 사는 20%와 가난한 30%. 자, 기후온난화 문제, 지구 위기 문제, 누구의 책임이 더 많은 건가요? 20%입니까? 80%입니까? 이 80%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큰 발전과 성장과 생산력이 지금 같은 이런 지구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기후 위기 문제는 이 20%의 잘 사는 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됐어요. 우리나라가 뭐냐면 GDP가 올해 10위죠. GDP가 전 세계 10위고 2018년에는 8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기후 위기 문제가 바로 이렇게 20%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냐면 지구가 아직 80%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찌질하게 못나게 살아지고 있는 저 덕분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자, 지구는 잘 사는 소수의 20%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느냐?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은 누구나 다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 쓰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80%, 가난한 나라 사람이 써야 될 80%의 자원을 다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자, 첫 번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마땅히 나눠 써야 될 자원을 갖다가 다 뺏어 쓰고 있고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든 이런 풍요는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을 다 끌어당겨서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식의 물적 풍요를 누리는 게 정말 정당한 일이라 한다면, 제가 아프가니스탄 또 인도를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이것이 정의로운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잘 사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난한 나라에 굉장히 많은 NGO로 개발구호 협력하겠다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4년 동안 있으면서 느껴봤던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지원하면서 하는 그 시선과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너무 가난하구나. 어서 빨리 우리나라처럼 되렴. 이런 거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NGO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혜적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굉장히 오만하게 우리는 갖고 있고 너희는 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시혜적으로 베풀어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우리나라처럼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그 당신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 가난 덕분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식의 안락과 편안과 풍요를 갖다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한다면 우리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교에 계신 분들 참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참회하냐고.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걸 모르고 자꾸 반복적으로 참회하면 계속 참회를 일산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뭘 잘못했느냐?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동등하게 써야 될 자원을 뺏어 쓰고 있고 그런 뺏어 쓰고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도록 내가 여러분께서 기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가난한 것들을 갖다 뺏어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투표로 선출을 해왔다고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부추겨 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야단치면서 떨어뜨렸었고요. 그런 정책을 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 왔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빼앗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굉장히 오만한 방식으로 가서 그들 갖다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준철 교수님이 나왔던 책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 보셨죠? 오래된 미래라는 게 뭡니까? ancient future예요, 영어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식의 사회의 미래 모습은 과거의 그 오래됐던 그 사회의 유형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라고 썼잖아요. 라다크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일수록 상당히 또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 성장이고 이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써야 될 자원을 우리가 뺏어 쓰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을 다 뺏어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것이 정말로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기본적인 제한 자체가 바로 이걸 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잘못했느냐 하면 그동안 아까 우리 오늘날 산업사회주의 기본적인 공리가 있습니다. 공리라는 것들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 수학적으로 볼 때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 200년, 300년 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었으니 그 전제는 뭐냐면 자원무한주의입니다. 자원은 무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적으로 볼 때 밑에 분모가 무한이고 그 위에 무한분의 100, 이건 얼마입니까? 수학적으로 0이죠. 무한분의 100은 0이에요. 무한분의 만은 얼마입니까? 역시 0입니다. 무한분의 만의 10승 얼마입니까? 0이에요. 무한분의 만의 만승 얼마입니까? 0입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퍼다 쓰고 아무리 버려도 0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모든 정치, 경제학 이 시스템의 가장 기반이 됐던 것들은 바로 자원무한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세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천동설, 그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위에 모든 태양과 별들 다 돌고 있다. 이게 중세 때는 아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종교 재판 받기도 하고 마녀 재판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참 그 사람들 중세 사람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생각했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천동설을 믿고 있냐면 자원이 무한하다는 천동설을 그동안 믿고 있어요.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쓰고 퍼도 아무리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류가 갖고 있는 일종의 미망이에요.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집단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집단적인 어떤 집합표상 같은 경우가 완전히 잘못된 전제 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예요. 환경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이걸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경 위기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이냐? 자, 팩트는 뭡니까? The only one earth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란 말이에요. 하나뿐인 지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자원이 유한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이 무한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이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원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발전, 성장, 그 다음에 진보, 이건 특히 막시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저도 옛날에 사회운동하면서 한때 막시즘에 경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시즘이 얘기했던 진보라는 건 뭐였습니까? 생산력의 고도화예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진보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식으로 하게 되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동을 해방시켜서 정말 신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물건 생산을 정말 신나게 해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생산력이 고도화된다. 그래가지고 물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사회주의 단계,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된 게 사회주의를 한다면
더 물질이 풍요롭고 차고 넘쳐가지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가 공산주의다라고 했던 게 사회주의였습니다. 여러분, 녹색이란 말이 뭡니까요?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빨간색, 그죠? 산업 자본주의로 상징되는 무슨 색깔? 파란색. 둘 다가 궁극적으로 생산력을 고도화시키고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진보라고 생각하는 한 결국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쌍둥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비판한다는 의미에서의 녹색인 거예요. 녹색은 환경운동하자의 녹색이 아니라 독일의 녹색당의 기본적인 네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생태주의입니다. 생태주의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순환하고 있다는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분권화입니다. 아마 아까 우리 앞서 강의에서도 끊임없이 지방 분권, 풀뿌리 자치, 또 지방 순환 사회, 그래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환경 친화적 사회는 지금 같은 거대한 국민국가 중심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분권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생산, 소비, 폐기가 일종의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그래서 분권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폭력이에요. 폭력적 방식으로 비폭력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까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녹색이 갖고 있는 초기의 네 가지 기둥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녹색이란 말 자체는 과거의 진보, 과거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또 한때 우리가 인권을 했었고 민주주의를 했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일종의 어떤 소위 자원무한주의를 근거로 한 진보로 갖고 있는 한 생태적 관점에서는 의식화가 덜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맹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생태적 재의식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정치 권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민주화운동 그룹인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을 지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지향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진보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철학과 마인드는 위기와 지금 환경 위기 시대 때는 지금 새롭게 재의식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 위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이 유한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해야 될 거냐?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욕구분의 소유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소유는 무한하게 상품을 소유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무한한 상품 생산이 불가능해요. 이 말은 뭡니까? 무한하게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무한한 소비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소유와 욕구를 우리가 구태여 물질과 정신을 나눈다 한다면 소유는 뭘 소유하는 겁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구는 개인의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식을 보자 한다면 더 이상 저 분자, 물질 소유를 풍요롭게 할 수 없어요. 소유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환경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게 정말 행복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로 사회적인 진화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진보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희들 잘못 알고 있었어. 이를테면 자원무한주의라고 하는 이런 허상과 그런 식의 이 망념, 미망에 빠져가지고 인류가 잘못된 살아온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분자를 키울 수 없어요. 소유를 키울 수 없어. 물질을 키울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뭡니까? 분모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분모를. 모든 환경운동이 궁극적인 귀결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롭게가 아니라 물질적인 청빈하게. 하지만 과거는 누가 물질을 많이 핸들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물질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많이 지배하고 있느냐, 많이 생산하느냐, 소비하느냐 이것이 모든 성장과 개인의 성공에 먼 척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큰 집에 살고 있는 것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 위기가 높아질수록 큰 집에 살게 되면 전기 많이 쓰죠. 또 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어컨 많이 소비하죠. 큰 집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큰 차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간 많이 차지하죠. 기름도 많이 소비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위기가 높아질수록 큰 집에 사는 것, 큰 차 운용하는 것, 그게 큰 것이 아름답다, 많은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가치가 지탄받거나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쓰레기 문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떤 물건을 쓰고 난 뒤에 버리는 시간까지 폐기를 갖다가 최대한 길게 하는 겁니다. 리사이클 운동이에요. 그죠? 근데 리유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사용 운동이에요. 뭐냐면 이런 물건을 갖다 버려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녹여가지고 다른 물건을 생산한 게 아니라 이 물건 그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리유즈 운동. 더 좋죠? 그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리듀스 운동이에요. 발생량 감소. 쓰레기 적게 버리는 거예요. 분리수거할 것도 없이. 이게 쓰레기 운동의 궁극적으로 리사이클 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리듀스 운동까지 이게 쓰레기 운동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발생량을 감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사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사면. 사면 라이프 스타일이 작게 되면 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적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거절하기, 리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트라고 해서 썩히기도 있고, 리페어라고 해서 수리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 모든 환경운동의 궁극적인 귀결은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지향하고, 많은 것들을 지향하고, 성장을 지향하고, 이런 식의 가치관을 폐절하고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지금과 같이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이 당연하게 살고 있었던 그동안 300년 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복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거 갖다 전복의 메시지를 안 듣고 그냥 환경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쉘로우 에콜로지입니다. 딥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근본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으로는 청빈하게, 다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어떻게 마음 개발, 마음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 겁니다. 저는 불교가 그동안 사실 이런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노하우를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5가지 수행이라고 해서 명상도 있고, 그 다음에 간화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경도 있기도 하고, 주력 수행도 있기도 하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전 이것이 일종의 한 특정 불교 단체의 노하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야 될 지금 세계에 있어서 불교학과 이렇게 마음을 핸들링하는 이런 식의 노하우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자산을 갖다 불교만 움켜쥐고 이건 불교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 이제는 불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무수한 많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대중적으로 확산될 텐데, 저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소지하고 있는 이 불교가 그런 내용의 일종의 에너지원이 돼야 되고 엔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교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른 데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환경 문제는 그래서 이제 성장 사회가 아니라 이제 성숙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욕망의 충족, 그 다음에 소유의 확장을 통해서 곧 풍요가 곧 성장이고 진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 서로 생태적 재의식화라는 말이 내게 나오는 것,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것들을 생태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엔 진보적일지 모르겠지만 생태주의나 이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생태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물질적으로 필요에 맞게 이 needs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desire란 말도 있고 greed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란 말도 있고. needs는 필요입니다. 기본적인 필요에는 맞게 살아야죠. 먹을 건 먹어야죠. 추울 거는 춥지 않게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들은 배고플 때 먹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건 욕망이죠. 그죠? 내가 추위를 피하려고 집을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더 편한 집, 더 큰 집에 살려고 하는 것들은 욕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디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지구는 충분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는 지구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쩜 이건 다 여러분 특히 여기 불교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미 말한 거잖아요. 저는 환경 문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들은 과거 자본주의 시대 때 좀 잘 안 맞구나, 역시. 어쩌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넘어서서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가 명백하게 노정돼 있을 때 어쩌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뭐 퀘이커라든가 또 이렇게 동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련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동학 같은 경우에서는 내 안에 하늘님이라는 말을 쓰죠. 퀘이커에서는 이너 라이트라고 해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교에서 모든 사람 안에 다 불성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영성이 심성이 맑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마지막 깨달음들이에요. 불교는 이미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동학운동이나
퀘이커나 에미서리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환경 문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제가 환경 얘기만 했는데 환경 문제는 이런 식의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거를 통해서 등장했던 문제가 환경 문제이지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어떤 게 진짜 행복이고 뭐가 정말 발전이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좋은 삶이냐. 우리 현경 교수님이 굿 라이프란 말을 요즘 쓰고 있어요. 좋은 삶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삶이냐. 저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환경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진짜 진정한 행복인 거죠. 지금 그동안 우린 GDP, 그동안 생산과 소비 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GDP,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 여러분 저 GNP란 말도 있었죠? P예요, 다. 프로덕트입니다. 생산을 누가 많이 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산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세계 10위란 말은 뭡니까?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기후 문제와 관계에 있어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그동안 우리는 미국보다 30년 뒤지고 일본보다 10년 뒤지고 라고 이렇게 막 생각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회의 모델은 미국이라는 거죠. 일본이라는 거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 다른 나라들은 후진국입니다. 선이 있고 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진국 대 후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후위기를 앞두고서 지금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게 만들었고 우리 인류를 갖다 절멸로 가게 만들었던 건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기 시대엔 선진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 장밋빛 미래의 유토피아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미망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디스토피아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몇몇 사람들은 아예 소수국가, 다수국가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쩜 지금 지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저렇게 다수국가들의 저런 식의 삶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은 이대로 가면 끝장난다는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에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아하는 발전인 줄 알았더니 이대로 가면 끝장나는 발전이더라.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더라.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모든 삶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SD란 말이 표현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ESSD죠.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그걸 약칭 SD란 말을 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가지고 이것이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가지고 이걸 달성한 SDG 골즈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5개 영역에 17개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69개의 세부적인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게 이 SDG를 거의 대부분 이제 개발 협력하는 뭐 월드 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SDG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난한 나라에만 써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써야 될 용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복의 메시지입니다. 혁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지속 불가능한 어떤 사회적 패턴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다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SDG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상하게도 이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말로 자꾸 저만 효용을 쓰고 있어요. 이 전복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용어를 갖다 오염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GDP, GNP 용어 말고 다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GNH예요. 그래서 GNP가 아니라 해피니스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교국가였던 부탄에서 1972년에 왕이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서구의 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누리려고 한다면 저게 정말로 행복일까? 이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를 중심으로 살겠다. 해피니스라고 추상적인 용어를 썼어요.
프로덕트는 구체적이죠. 계측 가능한데 해피니스는 추상에서 계측 가능하지 않아요. 저걸 주장했더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코웃음 쳤겠습니까? 1972년에 히말라야의 가난한 저 시골 같은 그런 나라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GNH를 주장했다고. 자, 지금 환경위기 시대에 GNH를 갖고서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OECD 국가에서 전 GNH 지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 지표로 GNH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인디케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얘기했던 GNP, GDP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였고, 그때 바보 같았다고 얘기했던 GNH야말로 어쩌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발전 지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는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느냐? 이제는 물질적인 어떤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그러니까 물질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로. 그래서 이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small is beautiful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동안 성장지향적인 사회에서는 목표와 목표 간에 가급적인 빨리 도달하는 직선적인 가치들, 이 빠른 것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제는 slow is beautiful입니다. 느리게 사는 겁니다. 느리게 사는 과정 속에서 나를 보고 돌아보고 지켜보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들이 권장된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성장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share is beautiful입니다. 나누는 삶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재정의, 발전에 대한 재정의, 성장에 대한 재정의가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정신적 가치나 여기에 영성, 마음, 깨달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코로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균 교수님도 아까 오시게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적인가 메신저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환경 문제를 통해서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바뀌고 그냥 환경 증상만 치료하려고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전복적으로 바꾸라고 얘기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코로나를 또 보냈습니다. 네. 코로나를 또 보냈어요. 코로나는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생물 자연의 서식지를 파괴해가지고 박쥐가 살 수 있는 곳들을 갖다가 인간이 침범하는 바람에 박쥐가 인간하고 가깝게 돼가지고 그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염병이에요. 앞으로 코로나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감염병 코로나가 박쥐를 자연 수치로 해가지고 중간 수치로 천상감, 낙타,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인수공통의 감염병으로 등장했어요. 요즘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까지는 그냥 우연적인 조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명확하게 깨달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6년 단위로 저런 감염병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감염병이 올 때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는 뭡니까? 전 이것도 또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또 갖고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여러분 바이러스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멸하려고 하고 있고 제거하고 퇴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 안에 다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개별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얘기는 모든 생명체를 갖다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퇴치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어쩌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자한다면 자기 서식지를 갖다가 확장한 거죠. 인간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상태를 파괴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19를 보고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면 그들을 갖다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는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깨우치는 것들이 인류가 습득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들이 정말로 행복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라고 한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고는 저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특히 남성 중심적으로 위계적인 사회지만 저렇게 에코는 모든 생명들이 다 수평적으로 서로 상호 연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한에서 발병됐던 것들이 불과 1개월, 2개월 만에 전 세계에 확 다 퍼졌습니다. 국경 필요 없었어요. 국경도 소용없었고요. 무수한 많은 인간의 노력이 있었지만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빠르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빠르게 연결되어 있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게 다 연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깨달았단 말이죠. 우린 그동안 그러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그동안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너와 나가 구분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든 말든 거기에 있는 생명체가 멸종되든 말든 우리의 행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생명력이 파괴되면 결국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된다. 쓰레기가 오염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삶의 터전이 줄어든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는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는 내가 승리해서 네가 죽어줘야 돼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 이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그 대구의 그 13번 확진자 아셨죠? 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감염을 시켰어요. 이 말을 뒤로 놓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 하나 바뀐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증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자 한다면 환경 위기 시대에 내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주변을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저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들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만이 성장했는데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위기 시대에 여러분 대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활동하면서 대구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구에 병원이 없다고 했을 때 광주에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 K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기를 갖다가 극복해가게 만들었던 것들은 사람들끼리 자발적인 협동성이에요.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위 집중성 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발휘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저것도 굉장히 결국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초래할 때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위기가 초래할 때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성장 시대, 마이너스 성장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상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람끼리 협력적 관계를 갖다 고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공유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저기 났을 때 베트남하고 러시아에서 식량 수출 갖다가 우리가 금지하겠다고 한 거 발표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베트남에서 식량 수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수출을 금지한다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수출, 우리가 식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식량 자급도가 2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수입하는 나라들이 수출을 금지하겠다 한다면 우리 꼼짝없이 굶어 죽게 돼요. 전 이 과정 속에서 자립과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농업과 농촌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것은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 비즈니스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멈추고 느리고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자연계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멈추니까 하늘이 맑아졌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없어졌잖아요. 멈추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 이렇게 속도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동네를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집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고 동네에 여러 가지를 갖다 많이 또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동네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맑은 하늘이 됐다. 전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떤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류가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 이것은 대단히 큰 엄청난 사건인데 전 이것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앞으로 기후위기가 발생할 때 똑같이 발생할 예행 연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선진국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들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또 생각보다 이렇게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후위기, 전지구적인 문제, 선진국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그들 모양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진국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K방역의 모델이라네요.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도 우리가 모델이 돼야죠. 선진국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기후위기도 이렇게 올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자원 무한주의를 근거로 해서 지금과 같은 잘못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미망에 의해서 이런 식의 사회가 변화했는데 이런 사회를 갖다가 변환시켜서 새로운 어떤 발전, 새로운 진보, 새로운 진화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명확한 인간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사회대 협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과의 협약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몇몇 나라에서 동물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자연도 권리가 있다. 인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어떤 소위 법적인 주체로서의 인격과 평등권을 갖다 부여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도롱뇽 소송 아시죠? 도롱뇽이 법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폐기가 됐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도롱뇽도 제명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도 인간의 파괴가 아니라 생명들이 자기 명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런 식의 자연권을 갖다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두 가지 프로토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생태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4원소 혁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혁명이 필요해요. 흑해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땅의 오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정말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혁명. 여러분 수질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바다가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나요? 이 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가 갖다 새롭게 정립하는 혁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의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또 원전이라든가 석탄, 석유는 그동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혁명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기후변화 문제 다 공기혁명인 거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 이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이런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BAU라는 말씀 나왔었죠. 비즈니스 애즈 유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껏 살던 대로 살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선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제껏 살던 대로 살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옛날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19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과거처럼 산다는 게 지속 불가능한 미래입니다. 자, 근데 이걸 바라보고 지금 파국이다, 심각한 상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환경 문제가 이렇게 소위 대파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파국의 심각성을 굉장히 하고 공포와 불안이 조성됩니다. 이게 강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어린 청소년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어른들 같은 경우가 이 오염을 갖다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겨놨던 무수한 오염들을 갖다 다 끌어안고 그걸 갖다가 유지하면서 그걸 해결하며 살아야 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좌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파국만 강조해서 되지 않아요. 대전환이 같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레이트 터닝입니다. 자, 그래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기회다, 지금이. 어리석은 것들을 깨닫고 있는 중요한 기회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볼 때는 환경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갖다가 올바로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하나의 메시지로 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한테 잘못된 것들을 안 바꾸니까 또 이런 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대안, 행동, 희망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대전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대응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연 전술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운동들이에요. 필요하죠? 그죠? 더 이상 지구온난화 문제, 인권 문제 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저항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약자를 보호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건 불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실현 운동입니다. 생명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정의를 세우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 필요하고 호혜적인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당성이 구현되는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환사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적인 창조운동,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사람들끼리 공유사회 운동을 만들고 우리 저 신대승에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무소유 전환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있지도 않았지만 새로운 어떤 미래사회의 희망과 대안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대전환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렇게 전환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인데 난 단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난 단지 지연전술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단지 가치 실현 운동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나는 전환사회 운동 역할을 맡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내가 할 일인데 다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전환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동사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권 순환적 사회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 살림과 이렇게 일종의 어떤 그런 마음 살림의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지금 기후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올해부터 30년까지 기후 0.5도 상승을 갖다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16살 이 툰베리가 1.5도죠. 잘못 기록이 됐네. 기후학교 금요 시위를 했어요. 학교 안 가고 내가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창창한 앞으로 80년, 90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놨던 이 기후 위기 문제를 갖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변환시켜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툰베리가 이제 시위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10여 개 국가가 지금 기후 비상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900여 개의 지방정부, 아까 우리 이유진 박사님 얘기했었죠.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얼마 전에 6월 5일 선언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비상행동은 뭡니까? 다른 거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비상이라는 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국이 우리가 7위입니다. 기후 악당 국가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악당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상상황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 제로 계획을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기후정의에 입각해가지고 대응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엔기구에 대한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이 왜냐하면 일반 정부 수반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일반 정부 수반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임기와 임기 기간만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엔기구 가서 환경 얘기하지만 자기 나라 돌아가면 환경 얘기합니까? 경제 얘기합니까? 거지없이 경제 얘기하고 있어요. 국제기구 나가서는 체면치레 국제적인 문제에 환경 말하지만 자기 국가로 돌아가면 1순위가 다 경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식의 국가 유엔기구, 국가연합의 시스템 가지고는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NGO의 힘들을 더욱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유엔기구 개혁에 요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불교에서도 불교 기후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 서명을 하고 있고, 지금 목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광화문에서 저 점심시간에 우리 피켓 시위하고 있고, 우리 저 박 선생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목요일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위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집, 또 건물에 여러분 현수막 좀 달라는 거예요. 기후위기 심각하다. 비상상태 선언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양식을 바꾸자라고 해서 자기 집 밖에 조그맣게 그 현수막이라든가 건물 밖에 이런 기후위기를 갖다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기후위기를 갖다 주류화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의 정보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갖다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중심을 이동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기후행동 챌린지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내가 기후행동 하자라고 이렇게 피켓 쓰고 3명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후행동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붓다비 퀘스천을 하고 이런 기후학교를 전개하고 교육을 전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채식운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축이 얼마나 메탄가스 발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지금 CO2보다 한 20배 정도의 지구 온난화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메탄가스 어디서 발생합니까? 목축산업이에요. 목축산업은 뭡니까?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고기 1인분 먹기 위해서는 8명의 곡식들을 사료를 집어넣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전 세계 곡물가를 높여놔가지고 결국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채식데이 같은 것들을 해서 채식을 먹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40대, 50대 되신 분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받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것만큼 어떤 행위 능력이 그만큼 어린 나이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또 여러분이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으로, 또 여러분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이런 변화와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윤수지 교수님 얘기하셨죠? 환경단체 가입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단체들, 또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데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으로라도 자원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돈으로라도 하면서 일단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부하고 하는 활동들을 한 단체만 하지 말고 여러 단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내가 내 이익을 떠나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돈을 많이 낼수록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가치를 갖다 뛰어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많은 우리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기후행동 발대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광 미디어와 같이 비구니 스님들하고 전국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이 녹색사찰 같이 협약식도 했고, 이렇게 가서 캠페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찰마다 다니면서 녹색사찰 협약식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찰들끼리 녹색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협약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전주에도 기후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도 기후학교 하고 있고, 광주에도 서울에도 이렇게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 기후 문제, 코로나 문제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어떤 게 정말로 행복인지, 어떤 게 삶이 정말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전환을 강제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코로나 문제, 환경 문제 다 뭔가 일종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의 측면들을 우리가 여러분 좀 주목을 해서 단순하게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많이 좀 그런 환경단체들, 불교 내 환경단체들도 있고요. 일반 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후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토회나 이쪽에서 보면은 후원을 많이 하신 분들이 또 자원활동도 많이 하고, 자원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환경단체도 많이 있고 저희가 드렸던 팜플렛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불교 내에 또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대승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천승가회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들에 직접적으로 또 시간 내서 또 지위를 내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